수십 년간 은폐된 진실. 감춰왔던 UFO와 외계인의 존재. 그리고 침묵을 깬 내부자들의 등장.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증언을 들려드립니다. Come at me, bro. Based on your experience,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뒤흔든 소금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죠. 전기톱으로 썰어도 폭발하지 않는다며 한국 배터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외계 신호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이 배터리를 5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시어도어 스털링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 자란 3세대 미국인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27년간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절대적인 세계 최강국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한국,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게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그 후에도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미군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가난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지금도 북한과 분단된 채로 미군이 주둔해야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한국 사람들, 워낙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느라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여유는 없었을 거야. 결국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게 고작이겠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 회사가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들도 결국 일본이나 독일의 기술을 모방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제조업체들이 원래 그렇잖아. 기술은 서구에서 개발하고 아시아에서 싸게 대량 생산하는 거지.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주과학이나 첨단 연구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을 한다고 로켓 하나 제대로 쏘지도 못하면서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분야는 결국 미국, 중국,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겠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나사 연구소에서 한국이 화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혹시 언급된다 하더라도 한국도 나름 열심히 한 해 정도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걸 보고 귀엽네하는 식의 시선이었죠.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일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치 제가 평생 당연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카푸치노 한 잔을 마시며 케플러 우주망원경에서 보내온 이상 신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희 연구팀을 괴롭혀온 미스터리한 신호였죠. 그런데 갑자기 동료 연구원 제니퍼 윌슨이 흥분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테드, 믿을 수 없는 소식이야.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요? 무슨 연락인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연구기관이 저희에게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케플러 신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내왔대. 그것도 고등학생이. 제니퍼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이요? 설마 또 아마추어 과학자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겠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수백 통의 비슷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락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이 포착한 그 신호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43광년 떨어진 글리제 521 항성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였는데 자연적인 우주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신호는 정확히 17분 32초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각 신호 안에는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1420MHz를 중심으로 한 특이한 변조 패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인공적인 신호입니다. 칠레 아타카마 관측소의 수석 연구원 마리아 곤살레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 본부는 즉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평소 냉정했던 연구소장 로버트 앤더슨 박사도 이번만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석좌 교수 조나단 하리스 박사, MIT의 인공지능 전문가 레이첼 김 교수, 스탠포드의 언어학자 마크 존슨 박사가 가장 먼저 합류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옥스퍼드의 양자물리학자 에밀리 화이트 교수와 케임브리지의 정보이론 전문가 피터 브라운 박사가 급히 날아왔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베이징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리 웨이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케플러 디코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신호 해독에 매달렸습니다. 처음 2주일 동안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조나단 박사는 신호 안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고, 레이첼 교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반복되는 구조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교수도 양자역학적 접근으로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첫 번째 벽에 부딪힌 것은 정확히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나단 박사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피보나치 패턴이 사실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생긴 착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네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레이첼 교수의 인공지능 분석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AI가 패턴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분석해보니 그냥 노이즈를 패턴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녀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에밀리 교수의 양자역학적 접근도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피터 박사의 정보이론적 분석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리 웨이 교수는 중국의 슈퍼컴퓨터 테너 3호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급히 참여한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도 일본의 양자 컴퓨터로도 답이 안 나온다며 고개를 흔들었죠. 석 달째가 되자 연구진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학적 접근이 우선이다 아니다. 물리학적 원리부터 파악해야 한다. 언어학적 관점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자의 전문 분야만 고집하며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달째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의 조나단 박사가 갑자기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제 학술적 명성에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신호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해독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의 포기 선언은 연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MIT의 레이첼 교수도 다른 연구에 집중해야겠다며 팀을 떠났고 스탠포드의 마크 박사도 시간 낭비였다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5달째에는 연구팀의 대부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더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돌아가겠다며 하나둘 떠났고 중국의 리 교수도 베이징에서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린다며 귀국했습니다. 6달째가 되던 어느 금요일, 로버트 박사가 최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겨우 6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버트 박사의 목소리는 깊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력에 대한 제 자신감도 크게 흔들렸죠. 프로젝트 중단 발표 후 연구소는 완전히 침체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27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저는 밤마다 혼자 연구소에 남아 그 미스터리한 신호를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나사에서의 모든 경험도 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 같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실패가 미국 과학계 전체의 위신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나사 외계 신호 해독 포기, 미국 과학기술의 한계 드러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유럽의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에밀리 교수는 영국 왕립학회에서도 실망을 표했다고 했고, 케임브리지의 피터 박사는 유럽 우주청에서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의 리 웨이 교수는 중국 과학원에서도 이 문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아마도 현재 지구 문명의 수준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죠.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련 연구 중단을 지시했다며, 당분간은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과학계가 백기를 든 상황이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도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과학기술의 절대 강국이다라고 믿어왔던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며 걱정했고, 마크는 이제 중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저희의 시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역시 이런 첨단 분야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위안을 삼으려 했죠. 그런데 정확히 프로젝트 중단 일주일 후인 어느 화요일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메일에 JONGGUK, 김, KOREAKAI 스트리트, AC, KR이라는 발신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제목은 케플러 신호 분석 결과에 관하여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열어보니 발신자가 자신을 한국의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3학년 김종국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케플러 신호에 대한 상당히 정교한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어도어 스털링 박사님께, 저는 한국에 사는 17살 고등학생 김종국입니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케플러 신호 데이터를 분석해보던 중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17살 학생이, 그것도 한국의 고등학생이 하버드, MIT, 옥스퍼드의 교수들도 못한 일을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첨부된 분석 자료를 보는 순간 제 회의적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이 사용한 접근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서구의 전통적인 수학이나 물리학 이론 대신 동양의 수학적 사고와 현대 정보 이론을 결합한 방법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전통 수학인 주역수리학의 개념을 현대 암호학에 적용한 부분은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죠. 이게 정말 고등학생이 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입니다. 일본에게 짓밟혔던 약한 나라, 미군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김종국 학생에게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김종국 학생은 기꺼이 화상 통화에 응해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말 평범해 보이는 동양인 소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뒤로 보이는 방에는 물리학과 수학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보낸 자료가 도움이 되었나요? 그의 영어는 약간 발음이 어색했지만 표현력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미국 학생들보다 더 학술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죠. 김종국 학생, 당신이 사용한 접근 방식이 정말 독특하던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통 수학을 연구하시거든요. 김종국 학생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조선시대 수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현대 과학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신호는 서구식 선형 사고로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동양의 순환적 사고를 적용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특히 한국의 전통 천문학에서 사용하던 천체운행도의 원리를 정보이론에 적용해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17살 학생이 저희가 석 달 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이론적 배경이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방법으로 분석해보니 신호 안에 특별한 정보가 숨어 있더라고요. 김종국 학생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구를 향한 메시지 같은 거예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우주의 수학적 상수들과 물리 법칙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구의 위치나 인류 문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완전히 해독할 수 있나요? 네, 이미 80% 정도는 해독했어요. 김종국 학생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다만 최종 검증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해요. 혹시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로버트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박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이라고. 테드, 설마 6달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닌가? 하지만 제가 김종국 학생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자 박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 방식이에요. 당장 그 학생과 연결해 주세요. 다음 날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고등학생이 원격으로 나사의 슈퍼컴퓨터에 접속해서 케플러 신호 최종 해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국 학생은 정말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화면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종국 학생이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다른 연구진들과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동시에 검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종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나름 독자적인 기술들을 개발해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김종국 학생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신호가 갑자기 명확한 구조로 변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들과 수학적 정리들, 그리고 놀랍게도 지구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버트 박사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과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의 17살 소년이었군요. 하지만 김종국 학생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건 정말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연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김종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발표한 그 배터리 기술 있잖아요. 네, 전기톱으로 썰어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그 기술을 저희가 이미 5년 전에 개발했었거든요. LG화학과 삼성 SDI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때문에 공개를 늦췄던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국이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실제로는 중국 기술보다 30% 더 안전하고 50%더 오래가요. 곧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김종국 학생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배터리 기술 분야였습니다. 김종국 학생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니 정말로 한국의 LG화학과 삼성 SDI가 중국 CATL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나 BMW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었더군요. 한국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G화학의 연구원과 통화했을 때 들은 말입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기술도 사실 저희가 3년 전에 특허 출원한 기술의 변형이에요. 반도체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력의 깊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은 대만 TSMC보다 최소 1년은 앞서 있어요. 반도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수율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조선업계는 어떨까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소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십 기술은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해요. 현대중공업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인공지능이 날씨와 해류를 분석해서 최적의 항로를 찾고 연료 효율성도 기존 선박보다 30% 향상됐어요.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수소 기술에서 일본 도요타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전지의 내구성과 효율성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더군요. 저희 넥소의 수소 연료 전지는 도요타 미라이보다 20%더 오래가고 출력도 더 높아요. 현대차 연구소의 설명이었습니다. 곧 출시될 신형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800km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AI 기술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서는 GPT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요. 네이버 AI 연구원의 말입니다. 특히 맥락 이해와 감정 분석 부분에서는 압도적이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전 세계 게임 업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니지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의 성공은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게임 업계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게임 운영 기술과 사용자 분석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배우려고 전 세계 게임 회사들이 한국에 와요. K-팝과 K-드라마의 성공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거든요. 저희는 전 세계 각 지역별 문화 코드를 분석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요. CJ E&M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어느 나라에서 인기를 끌지 AI가 미리 예측해 주거든요. 심지어 바이오 산업에서도 한국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기존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적어요. 셀트리온 연구원의 말입니다. FDA 승인도 연속으로 받고 있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허가가 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열심히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나요? 제가 김종국 학생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기술로 자랑하기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가면 다른 나라들이 견제할 수 있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나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과학기술의 절대 강국이라는 오만함, 아시아 국가들을 과소평가하는 선입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몰랐던 무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종국 학생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종국 학생이 저에게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김종국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1년 걸려서 할 일을 저희는 석 달 만에 해내요.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끈기도 있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발전사를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단기간에 해내는 사례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도 그렇고 민주화 과정도 그렇고 최근의 IT 강국 도약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종국 학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에게 35년간 지배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만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약한 민족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강인한 정신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력을 중시해요. 김종국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이번 신호 해독도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김종국 학생의 성과 뒤에는 놀라운 협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들이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고 서울대학교의 연구진들이 검증 작업을 도왔으며 심지어 고등학교 선후배들까지 함께 참여했더군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업적을 중시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쟁만 강조하는 미국 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종국 학생의 연구 성과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동시 게재된 것입니다. 17살 고등학생의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리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나사도 못한 일. 해내 동양의 수학이 서구 과학을 뛰어넘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서 김종국 학생에게 특별 입학 제안을 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표했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국에 남겠다는 자신감. 이것은 한국의 교육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한국의 대학들이 최근 몇 년간 세계 대학 순위에서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의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제가 미국 대학을 안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김종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해야 진짜 한국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서구식 사고에만 길들여지면 오히려 독창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한국이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종국 학생과 계속 소통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박사님,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술보다는 관점이었어요. 김종국 학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서구식 분석적 사고와 동양식 직관적 사고를 함께 사용해야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7살 소년이 동서양 철학의 융합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있다니.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기르나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화의 철학이 있어요. 김종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큰 힘을 만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전통과 현대도 동양과 서양도 함께 받아들여요.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자는 자세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동시에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삼성과 LG가 라이벌이지만 해외에서는 함께 협력해요. 김종국 학생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경쟁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여주는 협력 사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과 LG가 유럽에서 함께 연구소를 운영하고 현대차와 포스코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끈기를 중시해요. 김종국 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해요. 이번 신호 해독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사를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성해온 사례들이 가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요. 김종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랑하지 않고 항상 더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종국 학생도 그렇고 제가 만난 다른 한국 연구진들도 모두 겸손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냈으면서도 운이 좋았다, 다른 분들 덕분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존경심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종국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 깨끗하고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과 역동성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김종국 학생을 직접 만났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호기심 많은 모습이었지만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교육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김종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의 기업들도 드디어 그동안 숨겨왔던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LG화학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반도체 공정, 현대차의 미래형 수소 기술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한국의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해주니까 이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김종국 학생은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우주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사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새로운 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가 개발한 신호 분석 알고리즘이 유럽우주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도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 한국식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연구소에서 자주 나올 정도예요. 심지어 제 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빠, 앞으로는 한국과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예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인과 집단의 균형, 경쟁과 협력의 융합. 이런 한국적 가치들이 미래 사회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김종국 학생처럼 겸손하면서도 실력 있고 개방적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21세기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미국 나사의 최고 과학자들도 포기했던 외계 신호를 한국의 17살 고등학생이 사흘 만에 해독해버린 이 실화는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이 자랑하던 혁신.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이미 5년 전에 완성했다가 전략적으로 공개를 늦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게임, K 콘텐츠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시어도어 박사처럼 처음에는 한국을 전쟁 폐허의 약소국이라고 무시했던 외국인들이 결국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종국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교육력과 젊은 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화와 협력, 끈기와 겸손이라는 한국적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숨겨온 놀라운 기술력이나 젊은 세대의 창의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